만약에 넥사발을 썼는데 반응이 없다. 간에 있는 덩어리가 커지면서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눌러서 통증이 심하다. 간에 있는 암만이라도 줄이고 싶다. 네. 그러면 색전 시술을 해야죠. 그거를 뭐 하나 더 보험이 그렇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를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네. 그거를 뭐 안 그래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랑동의 연구원 김강모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김강모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간암 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간세포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는 간암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어떻게 우리 구분되는지 보통은 의료인이 아니면 잘 구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동돼서 쓰기도 하고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에 생기는 네. 악성 종양, 그러니까 간에 생기는 암을 사실은 다 간암이죠. 네. 간암인데 간암은 간세포에서 기원했을 때가 있고 담도세포에서 기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그 중에 한 90%는 간세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세포암, 그리고 담도에서 오는 한 10% 정도는 담도세포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간암이라고 하는데 그 흔히들 일반 그 분들께서는 그 담도세포암은 담도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그냥 통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간세포암, 담도세포암 이렇게 나옵니다. 간내담도, 간외담도 이렇게 구분을 또 그거 둘 다 그 담도세포암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게 간 안에 있으면 간내담도암, 그 간 밖에 있으면 간외담도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암은 조직 검사로 진단을 좀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 영상 검사들과 뭐 알파피토 프로테인 이제 조합을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진단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세포를 눈으로 본 다음에 아 이게 어느 세포에서 기원한 암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조직 검사를 안 했을 때도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암 진단은 그 조직을 얻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원칙은 맞는데 그 조직을 얻으려면 이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간경변이나 간염이 있는 환자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찌르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찌름으로써 이게 다른 데로 퍼질 수도 있어서 네. 이게 영상이나 혈액 검사로 진단이 거의 99% 맞으면 그걸로 진단하는 경우가 간 세포암에서는 많고요. 네. 그 담도세포암은 그 상황이 조금 다른데 만약에 담도세포암이고 이 모양이나 크기가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이 가능한 담도세포암이면 수술은 그 조직 검사는 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수술이 어렵거나 다른데 뭐 전이가 되어 있거나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담도세포암은 조직 검사를 대개는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요즘은 뭐 CT나 MRI가 워낙에 좋아서요. 두 개를 전형적인 것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드문 병 같은 경우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개는. 네. 그게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에서 생기면 되게 애매하겠어요. 근데 그 영상으로 웬만큼 구별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뭐 어려운 경우는 꼭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옛날 항암 치료하면 이제 머리 빠지고 막 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간암에서는 그런 치료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요? 간세포암은 그 종류가 크게 보면 선암이라고 해서요. 아데노칼시노마 계통이 되는데요. 대개 이 암은 그 세포독성 항암제, 예전에 쓰던 그 세포독성 항암제의 반응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반응이 한 20% 정도. 반응이라고 하면? 그게 완전 관해나 부분 관해, CR 플러스 PR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반응하는 확률이 20% 미만, 15에서 20% 정도 나오는데요. 줄어든다. 네. 최소한. 암이 줄어드는 경우가 줄어들지도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많다. 네. 네. 그래서 반응이 좋지는
아는데 네. 아예 안 듣는 경우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조금 그 반응이 좋은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10년 이상 써오면서 이런저런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나마 쓸만하다는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2008년에 나온 우리 넥사바 얘기부터 이제는 구체적인 약들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최초로 허가받은 2008년에 넥사바 표적항암제잖아요. 또 표적항암제는 또 세포독성 항암제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뒤에 또 우리가 얘기 나오는 면역항암제도 아마 여기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하죠. 면역항암제 또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독극물이죠. 이거는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한테도 해로운 그런 물질을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고요. 이 용량을 적당히 맞추어서 암세포한테 치명적이고 정상세포한테는 덜 치명적인 용량을 맞춰서 주는 것이 예전에 세포독성 항암제였다면 네. 표적 항암제는 이 암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그 성장하는 이 세포 내의 어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만을 이제 표적해서 억제한다. 그걸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고요. 이건 세포에 대한 암 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 암은 이 세포 내의 어떤 기전 중에 요 기전이 활성화돼서 암이 되는구나. 그러면 요 기전을 억제하면 네. 얘네가 자라지 못하겠지. 그렇게 한 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이런 전체 세포에 독하게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전이 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세포에도 그 기전이 역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그 면역항암제라는 것인데요. 면역항암제는 우리가 암이 걸리게 되면 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한 면역 기전이 몸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세포가 임파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이제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요. 이 암이 걸린 환자분은 이 암세포가 이 T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이 T세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기전인데요.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오겠죠. PD-1, PD-L1, 뭐 CTLA4 이런 이 T세포 내에 표면에 있는 어떤 수용체를 통해서 억제한다. 그렇다면 그 수용체를 막아버리면 이 T세포가 활성화되고 얘네들이 암을 잡을 거다.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암세포가 T세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요걸 끊어주겠다. 맞습니다. 네. 네. 관련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쭉 자료들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약을 먹으면 이제 우리 이제 비형간염에 익숙하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떨어지냐, 간 수치가 얼마큼 떨어지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항암제로 들어가면은 뭐 생존 기간이 어떠니, 중간급 생존 기간이 어떠니, 5년 생존율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반응률이 어떠니, 무진행 생존 기간이 어떠니, 완전간에 부분간에 앞서서 좀 얘기가 나왔죠? 그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서 도대체 이거를 이해하기도 좀 벅차거든요. 첫 번째 궁금했던 게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사망하시면 사망하는 것이지 왜 이런 좀 복잡한 기준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제일 좀 궁금했어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네.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 간암 환자를 치료했을 때에 네. 생존 기간이 이 약을 쓰면 5년이고 이 약을 쓰면 10년이면 10년 동안 살리는 약이 좋은 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네. 생존 기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5년, 10년을 약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약의 효과가 있는 약인지 없는 약인지를 마지막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무진행 생존기간. 그 말은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커지지 않고 네, 그 맞습니다. 상태라도 머무르는 그래서 상태. 진행하는 것을 늦추는 약이면 좋은 약일 것이다. 네.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관해 여부는 그것도 역시 사실 관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네. 낯설어요. 이게 관해는 치료되는 것을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완전히 없어지느냐, 약을 써서 한 달이나 석 달, 한 달이나 세 달을 봤을 때에 암 자체가 이렇게 있던 게 다 없어져 버리면 네. 좋은 약이잖아요. 아주 좋은 약이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 관해, 완전히 없어졌다. 네. 그리고 이 크던 것이 이것이 30%가 줄었다. 그러면은 부분 관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좋아졌다. 이것이 20%가 더 커져 버렸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진행했네. 그러면 이 약은 별로네. 진행과 부분 관의 사이는 암이 그냥 있네. 그래서 이걸 스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떤 사용하는 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당연히 그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율이 높은 약이 좋은 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용어로 쓰는 거는 우리가 개발 과정이 5년, 10년 걸리면 안 되니까 빠르면 한 달, 뭐 6개월, 1년 만에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자료를 보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쓸까 하는 생각은 좀 안 갖게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넥사바는 2008년도에 우리 처음 나온 약인데 그 당시에 이제 허가받는 연구가 이름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샤프트라이어. 아주 멋있는 이름으로 나왔죠. 근데 결과를 보면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넥사바를 먹은 분들은 10.7개월. 가짜약, 대조군인 가짜약을 드신 분들은 7.9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반응률, 앞서 우리 나온 20% 이하로 준 것들은 2%, 1% 사실 뭐 그냥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굉장히 낮은 거였고 완전 간에 완전히 사라진 거는 한 분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도 이 당시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이거 빨리빨리 급여해 주세요 막 요구를 했는데 3개월 이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정부에 의견을 냈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이인가요, 저거 보시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 생각은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평균 생존 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 늘린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 약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생존 기간의 차이가 이제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증가다. 네. 그걸 말할 때 그 뭐 몇 개월 차이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 약을 쓰면 일부 환자지만 줄어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것이 이 약을 안 썼을 때와는 아주 유의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약을 사실은 꼭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듣는 경우만 예상하면은 당연히 약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네. 하여튼 그 연구도 의미는 있었고 실제로 임상에서 오랜 기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앞서 제가 링크를 걸었던 이전 강의를 보면은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100%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넥사바를 지금 10년 이상 써오셨잖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든가 좀 소개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요. 폐전이가 있던 환자가 넥사바를 한 6개월 썼더니 폐전이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넥사바까지 끊고 지금 한 3년 정도 더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복강내에 여러 전이가 있었는데 그분은 물론 수술과 같이 병합은 하긴 했지만 그분도 역시 넥사바를 써서 완전히 없어졌고 폐전이랑 복강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도 물론 안 좋아지신 분이 더 많지만 이렇게 좋게 잘 되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넥사바도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만 볼 약은 아닙니다. 사실 소화기 내과 선생님 중에서도 간암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꾸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이제 뵙는 분들이 대부분 넥사바가 나오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개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간암을 좀 적게 보는 병원으로 옮기셨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없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지만 분명히 큰 역할을 한 약인 건 분명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받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약은 약값의 30%를 환자가 내는데 입원을 하면 20%를 내게 되고요. 먹는 약인 경우에. 산정특례라는 거 대상이 되면 5%만 내게 돼서 사실 보험급여 여부가 환자의 부담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넥사바도 우리 보험급여 기준이 어떤가. 처음에는 뭐 넥사바 할 말이 많죠. 처음에 50%만 또 보험급여 해가지고 300만 원일 때. 갑상선암 환자는 합쳐가지고 15만 원인데 왜 간암 환자는 150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기간이 길진 않아서 이제는 5% 부담을 하시는데 급여 기준이 조금 어려워요. 스테이지 3 이상, 그러니까 3기 이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병기에서 3기 이상인데 차일드 퍼 클래스 A하고 B7 요거는 앞선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B가 몇부터 몇 가지가 B라 그러죠? 7, 8, 9가 7, 8, 9가 B인데 그중에 7점까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B7이 확대된 거였죠. 그 전까지는 A만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신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거 할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국소 치료가 불가능이란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간암에서 국소 치료라 함은 수술도 사실은 국소 치료법이고요. 그렇죠. 수술도 안 네. 되고 국소 치료도 안 되는 환자들만 보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고주파 열 치료도 국소 치료고, 네. 그리고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치료도 국소 치료입니다. 네. 그 간에 있는 병만 치료하는 거고요. 이게 국소 치료를 함에도 이 암이 커지는 경우, 그거는 국소 치료가 반응이 없으니 역시 국소 치료가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데 전이가 있으면 그 병은 국소 치료만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 전이가 있는 경우, 국소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걸 합쳐서 이제 대상이 된다는 말이 돼서요. 그러면은 원격전이 간 이외의 장기에 전이되어 있는 분들은 다 되는 걸로 당연히 이해하면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넥사바는 뭐 사실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숫자도 많잖아요.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국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올 텐데 이럴 때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게 사실은 환자가 이제 넥사바를 써서 이제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넥사바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넥사바를 썼는데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고 그 간에 있는 덩어리가 커지면서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눌러서 통증이 심하다. 예를 들면 그리고 간에 있는 암들이 너무 자라나서 네. 이제 기능이 점점점 나빠질 우려가 있다. 간에 있는 암만이라도 줄이고 싶다. 네. 그러면 색전 시술을 해야죠. 그거를 뭐 하나 더 보험이 없겠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를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네. 그거를 그래서 합니다. 이 조건이 왜 붙어 있냐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이게 임상시험 대상군이 이거였잖아요. 국소 치료가 불가능하고 뭐 스테이지 3가 뭐 이상이고 차일드 퍼 A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다고 계속 복지부에서는 이제 저도 물어보면 답을 줬는데 외국도 그런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그 보험 인정 기준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없이 늘릴 수만도 없는 그건 게 그렇죠. 이게 그 보험 재정도 있어서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불합리한 그 규정도 많고 해서 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내용을 보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간암이 많이 생기는 게 간경변이 많이 진행한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차일드퍼 A라고 그러면 BC이신 분들이 더 많을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는 넥사바 같은 약을 쓸 수 있는 환자가 전체 간암에서 4기라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지 않나 이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와. 많지 않은데 사실은 그 차일드 퍼 B가 되면요 복수가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환자분이라 네. 그 자체로 썩 경과가 좋으시진 않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분들한테 이제 넥사바라는 약을 썼을 때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볼 것인가라는 의문은 그거는 저는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차일드 퍼 B 7이나 8이나 9나 사실 큰 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 수치 하나 때문에 이분은 5%만 내고 이분은 보험이 안 돼서 뭐 수물비 비싸게 200만 원 뭐 한 달에 내야 된다고 약값돌이 정리했습니다. 약값 얼마인지. 네. 이게 뭐 내야 된다고 하면 네. 이게 사실은 너무 억울한데 그 조금 이거를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환자 입장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설명드리면 5% 부담하시면 한 달에 3, 값이 되게 많이 한 달에 9천 이게 제가 계산했는데 이렇게까지 싸졌나 싶을 정도로 낮네요. 많이 싸졌어요. 처음에 좀 300만 원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는 250, 300 했고요. 뒷얘기인데 그때 막 노력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분들한테 야, 네 가족이 아프면 이거 안 해줄 거냐? 이런 호소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관이 여자분이셨죠. 퇴임하시자마자 바로 기사가 남편분이 이가 넥사바를 드시고 있었다. 이제 그분도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기자분이 그분이 의사이면서 기자이신 분이셨는데 역차별 당한 거 아니냐. 원래 건강보험 해주고 싶은데 야 장관이 너 네 가족이 먹으니까 급여해 주는 거 아니야? 이래서 오히려 급여가 안 된 거냐라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런 표현하시는 거 이해는 되지만 정부가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때였었어요. 아무튼 그때 300만 원 막 그래서 정말 좀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넥사바가 나오면서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이제 수족 피부 반응 그러면서 피부에 오는 부작용이 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진을 보면 저렇게 이제 보기 좀 힘들 정도의 사진들도 좀 온라인에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고 사실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넥사바가 이제 표적항암제라서 네. 부작용이 이제 별로 없을 걸로 이제 기대는 했는데요. 이게 약을 써보면 한 20, 30%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먹을 쥘 때 손이 좀 불편하다. 발바닥이 따끔거려서 걷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행하면 손에 껍질이 벗겨지고 이 궤양도 생겨서 이게 너무 아파서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 약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그런 경우는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적 많은 수의 환자에서 생기고요. 또 넥사바 드시는 분 중에 또 입맛이 똑 떨어져서 식사 못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설사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고혈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넥사바라는 약이 아까 말씀드린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부작용이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약이라서요. 일단 그 보통 용량을 처방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 병원에서 관리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적항암제 처음 나온 게 이제 글리백, 백혈병 치료제. 거의 뭐 지금은 글리백을 드시는 백혈병 환자분들은 그냥 만성질환자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표적항암제를 막 했는데 고형암, 그러니까 혈액암이 아닌 암들에서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올 또 새로운 기전의 약이 나왔고, 물론 그것도 완벽한 약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설사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는데
설사도 그레이드 3면은 굉장히 좀 심한 부작용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뭐 10% 이런 거 보고선 설사는 놀랐습니다. 10%까지는 안 나오고요. 아. 근데 저는 환자분 뭐 하루에 10번 이상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물론 약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네. 설사가 너무 심해서 약을 끊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 않고요. 손이나 발 피부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또 식욕 부진도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시게 되세요? 그게 이전에는 치료약이 없었는데요. 네.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넥사바 다음에 스티바가라는 네. 약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강함제인 옵디보라는 약도 있어서 현재는 그 두 가지가 세컨 라인으로는 이제 되는데요. 또 아주 최근에 뭐 여보이 옵디보 병합요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1차 약제로 허가받았지만 넥사바와는 기전도 좀 다르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다른 약들이 있는데 넥사바를 일단 1차 약을 써버리면 그 약을 2차로 지금 허가가 안 돼 있어서 그 약을 썼을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 돼버리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사실 간암에서는 1차, 2차가 별로 큰 이슈는 아닌데 지금 폐암 같은 게 3차까지 있나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첫 번째 써야 되는 약이 정해져 있고 요 약이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또 정해져 있고 요 약까지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 또 정해져 있고 그렇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간암도 지금 1차 약, 2차 약까지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 그것도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결국 정부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로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근데 실제 환자와 계속 실제 임상에서 접할 때는 네. 왜 이 약을 쓸 수 없냐고 물어볼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 설명하기엔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하고. 아니 그거를 정부가 막아놨다고 하면은 요약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또 그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넥사바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 이제 좀 짧으니까 이 얘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암 환자 단체 분들 많이 뵙는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비형간염 우리 13년 싸웠지 않습니까? 푸른데 99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좋아졌고 대표님 C형 간염 좀 싸워주세요. 간암에서 C형 간암에서 간염. C형 간염 치료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게 간암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로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인터페론이 예전에는 부작용이 많았지만 그게 B형 간염 치료제처럼 먹는 약이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데 99%만 치료. 네, 그러면 간 기능을 좋게 해서 암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실 분한테 굳이 1,000만 원이잖아요, C형 간염 치료제가. 요즘은 한 300으로 줄었어요. 전체는 1,000원이고 전체는 1,000만 원. 이거 본인 부담은 본인 이제 부담이 그리고 이제 300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맞습니다. 통해서 네. 더 많이 환급 받으니까 실제 부담 훨씬 적으실 건데 냉정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돌아가실 분한테 1,000만 원 써야 돼 이런 아주 우리가 불량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B형 간염 치료제는 끊지 못하고 20, 30년 쓰는 맞습니다. 약이고 네. 이거는 2달, 3달만 쓰면 되는 약인데요. C형 간염 치료제 처음 나왔을 때 4,000만 원 넘었잖아요. 그게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아서 지금 그리고 1,000만 원이 비싸 보이지만 옛날에 인터페론 쓰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근데 인터페론은 그때 1년 쓰는 거였고 요거는 3개월인가요? 2달짜리 2달. 2달이죠. 2달 만에 끝나는 거니까 많이 비싸 보이지만 옛날에는 또 똑같은 가격인데 그거는 치료 성공률이 50%. 얘는 99%. 99%. 네. 얘는 부작용 어마어마. 얘는 부작용 0에 가깝고 안 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요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넥사바 상품명이잖아요. 스티바가 네. 상품명이고. 근데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도 그렇고 언급할 때 이렇게 제품명을 언급하는 게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넥사바는 또 복제약도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안 쓰이지 않습니까? 항암제들은 병원에서도 거의 처방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이걸 소라페닌 막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름 하나 외우기도 어려운데 거기 이게 이겁니다 하면은 저도 이제 간암에 쓰는 약들은 그나마 좀 외우는데 다른 암에 쓰는 약들은 제품명 일반명 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 복제약 이름도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게 있어서. 넥사바 복제약 소라닙이라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복제약이 하나 나온 얘기 또 그때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 제품명으로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환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바가 앞서서 넥사바 실패했을 때 2차 약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허가사항과 또 급여 내용 거는 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